성명수행과 함께하는 필곡 동아시아사 7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이제 봄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올 것 같아요. 너무 덥네요. 여러분들 봄에 좀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자칫하면 이제 여름에 만나게 생겼습니다. 음,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까지 6차시까지 이제 수업을 했고요. 이제 7차시 수업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좀 수업이 좀 재미있었나요? 저는 좀 이게 좀 딴소리도 좀 해가면서 해야 재밌는데 너무 이게 수업만 진지하게 녹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재미없을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얼른 계약해서 직접 만나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게시판들 좀 읽어요? 커뮤니티나 공지사항 같은 거 온라인 클래스에서 그런 것도 좀 읽는지 모르겠어요. 과제 제출할 때 계속해서 저한테 한 장밖에 안 올라간다고 푸념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두 장일 경우에는 학습지가 두 장일 경우에는 나란히 놓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좀 어플 같은 걸 좀 이용해서 그 콜라주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좀 활용해가지고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좀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좀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 번 보내도 되니까, 그냥 굳이 그렇게 막 한 장으로 하지 않아도 뭐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장밖에 안 올라가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한 대로 과제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과제들을 나중에 꼭 제출을 받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셔서 갖고 계실 텐데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하고 나면 그걸 다 이제 받아서 나중에 이제 수행평가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갖고 계셨다가 등교 계약해서 선생님이 자 이제 그동안에 학습지 쓴 것들 다 내세요 라고 했을 때 등교에서 쓴 것과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할 때 쓴 것들 합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제가 이제 학습지 점수에 반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성실하게 잘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 단원에서 이제는 중원 외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발생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교류와 전쟁 등을 통해서 중국의 한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36쪽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흉노와 중원 왕조의 관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정치 제도를 중심으로 흉노와 고조선 및 야마타이국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가지 학습목표 되겠습니다. 유목지대부터 보겠는데요.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지역에서 있는 유목지대에는 기원전 3세기 말부터 흉노족이 성장했습니다. 흉노족들은 스키타이의 기마 기술을 받아들여서 뛰어난 기마병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초원 지역을 통일하고 남쪽의 중원 지역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도표는 그 흉노의 그 지배자를 이제 선우라고 하는데 이 선우가 자기 통치하는 영역을 동서로 나뉘어가지고 각각 좌현왕, 우현왕이 다스리게끔 했던 그런 내용들을 도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목민족들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특히 흉노족들은 이 남쪽에 있는 이 중원국가와 아주 경쟁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교류도 하고 이렇게 좀 다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좀 보면 먼저 이제 진시 황제가 오르두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흉노들을 다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그 북쪽으로 만리장성을 쌓아요. 그런데 이제 진이 멸망한 후에 진시황 죽고 나서 진이 멸망한 후에는 오히려 이 흉노들이 또 세력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 다시 이 수원지대를 이제 통일한 다음에 만리장성 넘어서까지도 계속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흉노가 이렇게 장성을 계속 넘어가지고 이제 한나라 때까지 계속 이제 공격을 하니까 한나라 고조가 무려 이제 32만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직접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평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흉노군이 40만이 와가지고 이들을 포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 7일 동안 포위를 당해서 도저히 이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황제가 지금 거기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흉노족이 좀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고 이제 한나라군은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평성의 치욕이라고 부르고요. 이때부터 흉노가 동아시아 최강국이 됩니다. 잠깐이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무제 때 이 흉노와 한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이 흉노가 조금 이제 쇠퇴를 하게 되죠. 흉노는 부족한 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목 생활을 하지만 이 부족한 식량은 농경민들과 교역을 하거나 또는 약탈을 통해서 좀 충당을 합니다. 특히 이 동서무역의 요충지였던 이 비단길을 장악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흉노는 통치 영역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이제 중앙 지역은 흉노 군주인 선우가 다스리고요. 나머지는 좌우로 나눠요. 그래서 동쪽은 좌현왕이, 서쪽은 우현왕이 이제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던 흉노는 한나라 무제 때 이르게 되면은 이 장기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흉노가 좀 쇠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세기 무렵이 되면 이 선우 지위를 둘러싸고 여러 이제 그 흉노 귀족들끼리 이제 내분이 생겨요. 그래서 남흉노, 북흉노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남흉노는 한나라의 복속이 돼버리고요. 이 북흉노는 한나라에게 쫓겨가지고 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방면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이때 쫓겨났던 흉노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유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이제 공격을 했다가 원래 그 동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게르만족들이 이 흉노족이 쫓겨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했던 게르만족에 의해서 지금의 영국이나 뭐 이쪽 북유럽 지역에 이제 뭐 노르웨이 같은 이런 북유럽 지역,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지역까지 이 게르만족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유럽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이 멸망한 건 흉노족이 쫓겨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비 효과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쫓겨났던 흉노족이 유럽으로 오히려 이동을 해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그냥 혼란기에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때 이제 쳐들어왔던 민족을 훈족이라고 합니다. 훈족. 아마도 이 훈노족을 훈족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37쪽으로 계속 갑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이제 국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지역에서 등장한 최초의 국가는 바로 고조선입니다. 기원전 7세기경부터 문헌상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작년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이 탁자식고인돌,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이런 것들이 출토되는 지역을 통해서 만주 지방하고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이 지역이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구나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제정일치 국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혹시 기억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팔조법이라는 특이한 이제 법조항이 있는데요. 이 팔조법을 통해서 당시의 고조선 사회 모습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었죠. 고조선은 이 위만이 집권하던 시대에 아주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만이 이제 그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지고 들어왔던 이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서국들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나라와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 지역과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아주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한나라하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부여는 숭화강 일대에서 기원전 3세기경에 등장을 했고요. 연맹왕국이었던 거, 그래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죠. 전국을 크게 넷으로 나누어서 각기 부족장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을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사출도 뭐 있었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네 가지의 부족이 존재했었죠. 자, 한반도 남부에는 처음에 이제 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들이 점점 이 부족 영맹체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마한, 변한, 진한, 즉 삼한으로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들 사회에는 군장이 있고요. 그리고 군장 이외에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소도라고 불렀는데요. 이 소도는 군장들이 다스리는 곳과는 좀 별도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곳이었어요. 즉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소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웠던 긴 막대기를 소대라고 불렀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이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BC 3세기,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약 한 500년이 넘는 그런 시기 동안에 농업 생산력이 아주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기원 1년이겠죠. 기원 1년을 전후해서 여러 정치체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이제 소국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세기 무렵이 되면 이 30여 개의 소국이 이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야마타이국에 이제 히미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역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적인 성격을 지닌 지배자, 즉 재정일치의 지배자로서 종교적인 권위에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239년에는 이 중국의 삼국시대의 삼국 중에 하나였던 위에 사신을 보내서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풀이를 하자면 우리 위나라하고 친한 외의 왕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도를 보시면은 야마타이국의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큐슈 지역에 있었다는 설이 있고요. 이 기나이 지금의 이제 교토 주변인데 이 기나이에 있었다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위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여러분께 돌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인가 싶겠죠? 네. 문제는 여러분 보신 대로입니다. 곰쌤이 지금 먹고 있는 건 뭘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먹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먹고 있는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 제가 지금 스티커로 좀 붙여놨는데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네, 이제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입도 풀고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먹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네, 예. 실제로 저렇게 대사를 치면서 먹었어요. 한 입만 하면서 먹었는데요. 지금 먹고 있는 게 뭘까요? 답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쓰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거 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먹은 거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이 먹고 있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요. 이 사진도 제가 찍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찍어준 겁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게 뭘지 한번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정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교과서 39쪽 교류와 전쟁이라는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학습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동아시아의 초기 국가들 사이에 전개된 다양한 교류 형식을 안다. 한이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초기 국가 단계부터 아주 빈번하게 교류를 했는데요. 정복 침략 그리고 교역 화친의 방식으로 그 양상을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역을 확장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 그리고 인력을 얻기 위해서 이 주변의 나라를 통합하고 침략하였고요. 다른 방식으로 물자를 확보하고 선진 문물을 수용하거나 강대국의 침략을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교역을 하거나 화친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으로 국내를 통치를 하고 국력을 강화해서 이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제 시행이 됐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건 고조선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 고조선이 한나라와 진국 사이에서 이제 교역을 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불만을 느꼈던 한나라가 이제 침략해오는 모습을 오른쪽에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흉노는 이 농경민들에 대한 교역과 약탈을 병행을 했는데요. 이 평성에서 승리한 이후부터는 한나라로부터 매년 다량의 물자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또 오한족 등의 이 주변의 여러 종족들로부터도 공납을 받았죠. 고조선은 이 전국 칠흥 중의 하나였던 연과 대립하다가 침략을 받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한나라와 교역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중개무역이죠. 그리고 주변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한 무제의 정복전쟁이었습니다. 이 무제는 흉노와의 장기적인 전쟁을 벌여서 이 흉노족들을 고비사막 이북으로 축출해냈고요. 이 깐수 지역에 지금 감숙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깐수 지역에 군현을 설치해서 군대를 배치하고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흉노를 축출해가는 과정에서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단길이 개척이 됐고요.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흉노도 견제하고 그리고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무제는 이 남비엣을 정벌하게 되는데요. 이 남비엣이 스스로 황제를 칭하기도 했고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던 중국인 집단과 토착 세력 간의 분열이 아주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노를 정벌할 때 이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복을 했죠. 남비엣은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고조선을 정벌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을 해서 한과 그리고 한반도 남부 지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성장했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였겠죠. 이제 보기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흉노하고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108년 고조선을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무제는 이렇게 정복전쟁을 통해서 중국, 특히 이 한을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성장을 시키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동아시아 전반에 전파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의 성립과 발전 단원을 마치고요. 아울러 1단원도 여기서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의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라고 하는 단원에서 인구이동의 전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